끝없는 폭풍 속에서 한 부유하고 병든 남자의 차가 침수된 거리에서 고장났습니다. 그는 작고 소박한 집에 문을 두드렸고 두려움 없이 그를 바라보는 가난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단지 슬픈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집에서 그의 마음은 과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에서 치유를 찾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김준호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45세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회사 중 하나의 CEO였지만 3년 전 진단받은 심장병으로 인해 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1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했다. 오늘도 비가 그치지 않네요, 사장님. 운전기사 정 씨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올해 태풍은 유독 심한 것 같아. 준호는 가슴을 문지르며 답했다.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잠시 아플 뿐이야. 준호는 손을 들어 운전기사의 걱정을 물리쳤다. 오늘 해운대 사무실에 가야 해.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거든. 이비예요? 사장님, 태풍 경보가 내려졌어요. 지금 나가는 건 위험합니다. 준호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거센 바람에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도로는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해. 준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부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그 사진은 10년 전 그가 아직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때 찍은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준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였다. 정 씨는 마지못해 준호를 채 태웠다. 고급 세단은 쏟아지는 빗속을 헤치며 부산의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다는 격렬하게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다. 사장님, 앞쪽 도로가 물에 잠긴 것 같습니다. 우회로를 찾아볼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해운대에서 멀어져 부산의 조금 더 낮은 지대로 향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갑자기 차가 무릉덩이를 지나는 순간 엔진이 꺼지며 멈춰 섰다. 어떻게 된 거야? 준호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췄어요. 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시보드를 확인했다. 물이 엔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10분 정도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 주변의 물은 점점 더 높아졌고 이제는 타이어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차가 물에 완전히 잠길 수 있습니다. 근처에 대피할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정 씨는 조수석에 앉은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불규칙해 보였다. 내가 도움을 구해올게요. 사장님은 차 안에 계세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가자. 이대로 있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물은 이미 그들의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정 씨는 우산을 펴려고 했지만 강한 바람에 우산은 뒤집혀 버렸다. 저기 집들이 보여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 봅시다. 그들은 물살을 헤치며 걸었다. 준호는 가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다리는 무거워졌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갑자기 그는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 씨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하지만 곧 정 씨는 자신의 가족이 걱정될 것이라며 다른 방향으로 떠났고 준호는 혼자 남겨졌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비싼 양복은 이미 완전히 젖어 있었고 구두는 물에 잠겨버렸다. 마침내 그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에 도착했다. 이곳은 부산의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다. 낡은 집들이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는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한 집 앞에 멈춰 섰다.
그것은 낡은 2층 집이었지만 작은 정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현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창문을 통해 작은 소녀를 보았다. 약 9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소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과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얼굴, 윤서연이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호 씨? 그 순간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고 그는 현관 앞에서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서연의 놀란 얼굴과 그 뒤에 서 있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었다. 준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 보였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누우세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준호가 물었다. 제 집이에요. 당신이 현관 앞에서 쓰러져서 안으로 모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벽에는 아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 아이, 창문에서 본 소녀는 누구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제 딸이에요. 서하라고 해요. 몇 살이야? 49살이에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9년. 그가 서연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괜찮으시면 내일 아침에 나가주셨으면 해요. 비가 그치면요. 서연은 차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다. 잠깐만, 서연아. 우리 얘기를 해야 해. 할 얘기는 10년 전에 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5분이요.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양복은 아직 젖어 있었고 몸은 여전히 약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미안해. 10년 전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난 겁쟁이였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내 사랑을 누군가와 나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준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10년 전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준호와 서연이 해운대 해변에서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서연은 사진을 바라보았지만 받지는 않았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어요. 임신, 출산, 육아, 모든 것을 혼자 했어요.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서하가 들어왔다. 그녀는 준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서연은 딸을 바라보았다. 엄마의 오래된 친구야, 서하야. 서하는 준호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저씨, 많이 아파 보여요. 괜찮으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우리 집에서 쉬어가세요. 밖에는 아직 비가 많이 와요. 서하가 말했다.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하룻밤만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나가셔야 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한번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그 모양과 색깔은 마치 자신의 것과 똑같았다. 밤새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아침이 되자 준호는 작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의 통증은 어제보다 덜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연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벽에는 서하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고 작은 책장에는 동화책과 교과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일어나셨군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재워주셔서. 준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비가 그쳤어요. 오늘은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연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일부 지역은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다. 뉴스에서는 도로가 복구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릴 거라고 하던데요. 서연이 덧붙였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아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여기 머무르셔도 돼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워.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서하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서하가 밝게 인사했다. 안녕, 서하야. 준호는 미소 지었다. 오늘 학교 안 가도 된대. 길이 물에 잠겨서. 서하는 신이 난 듯 말했다. 서연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방학 숙제마저 끝내렴. 서하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 먹고 할게요.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하는 자신과 닮은 점이 많았다. 눈의 모양, 웃을 때의 표정, 심지어 말투까지도. 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서하는 가끔 준호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어디 사세요? 서하가 물었다. 한 해운대에 살아. 준호가 대답했다. 우와, 부자시네요. 해운대는 비싸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서연은 딸을 향해 시선을 주었다. 서하야, 실례되는 말하면 안 돼. 괜찮아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나스마, 너 사이신. 맞아, 해운대는 좀 비싸.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니야. 저는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고 싶어요. 서하는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다. 만약 그가 10년 전 도망치지 않았다면 서하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식사 후 서연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 서하는 방으로 돌아가 숙제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연에게 다가갔다. 도와줄까?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서연아, 우리 좀 더 얘기해도 될까?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무슨 얘기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설명하고 싶어. 서연은 설거지를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어려 있었다. 지금 와서 그게 중요할까요? 나에게는 중요해.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패닉 상태였어. 내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나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랐어. 나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 알아.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리고 미숙했어. 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고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웠어. 서연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내쫓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졌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파왔다. 그가 한 선택이 서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네게 그런 고통을 줬다니.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왜 지금 돌아온 거예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연이었어. 태풍 때문에 차가 고장나서. 하지만 이제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 서연은 미소를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다. 항상 그랬죠. 모든 것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건. 그때 갑자기 준호의 가슴에 통증이 찾아왔다. 그는 신음을 내뱉으며 부엌벽에 기대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통증이 너무 심했다. 서연은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앉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지만 통증은 계속되었다. 약 드셔야 하지. 안 나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약은 차에 있어. 어떤 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심장병이야. 3년 전에 진단받았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각한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들은 나에게 1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해.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이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같아.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이런 통증은 자주 있는 일이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서하야. 그녀는 딸을 불렀다. 서하가 방에서 나왔다. 네, 엄마. 아저씨가 많이 아프셔. 우리 같이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 서하는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네, 엄마. 서연은 빠르게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준호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고 그를 부축하여 문 밖으로 나갔다. 서하는 그들을 따라 나섰다. 당신 차는 아직 물에 잠겨 있을 테니 우리 차를 타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차는 오래된 소형차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준호는 조수석에 앉았고 서하는 뒷자리에 탔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서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서연은 차를 출발시켰다. 도로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침수되지 않은 길을 찾아 나섰다. 가까운 병원이 어디지? 서연이 중얼거렸다.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가자. 준호가 말했다. 내 주치의가 거기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바꿨다. 차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그는 서연을 사랑했다. 정말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패닉에 빠졌다. 자신의 사랑을 다른 존재와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두렵게 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서하를 만났다. 그리고 서하는 그녀는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서연은 준호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들은 재빨리 그를 검사실로 데려갔고 서연과 서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엄마, 아저씨 괜찮을까요? 서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을 거야, 서하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준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큰 걱정은 서하가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다. 김준호 씨 가족이신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김준호 씨의 상태가 이전 기록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심장병이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전 기록을 보면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만 때로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서하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아저씨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서하가 물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며칠 후에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서연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의사의 권고로 그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했고 그의 아파트는 여전히 침수 지역에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하가 간절히 부탁하자 결국 동의했다. 아저씨는 제 방을 써도 돼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잘게요.
서하가 말했다. 아니야, 서하야, 그럴 필요 없어. 소파에서 자도 충분해, 준호가 대답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저씨는 아직 아프시잖아요. 침대에서 자야 해요. 준호는 서하의 순수한 마음씨에 감동받았다. 서연은 딸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서하 말이 맞아요. 당분간 서하 방을 쓰세요. 서하는 제 방에서 자면 돼요. 그렇게 준호는 서하의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벽에는 서하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침대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학교 교과서와 색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준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서하가 대견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분명 좋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혼자서도 서하를 잘 키워냈다. 이틀이 지났고 준호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다. 가슴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그는 더 많은 활력을 느꼈다. 그는 서연과 서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아침에는 서하가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낮에는 집안일을 도왔다. 서연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점 준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 준호는 서하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을 봐주기로 했다. 이렇게 갑자기 삶이 바뀌니 어색하네요. 서연이 어느 저녁 준호에게 말했다. 그들은 서하가 잠든 후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도 그래, 준호가 답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 정말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여기 온 이후로 계속 좋아지고 있어. 의사도 놀라워하더라고. 다행이네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요? 서하는 내 딸이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솔직히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이 떠난 후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나를 도와준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 잠시 관계를 가졌어요. 서하가 태어났을 때 나는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하가 자신의 딸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서하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도 떠났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죠.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DNA 검사를 해볼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에게는 말하지 말아요. 아직 그 아이는 어려요. 약속할게. 다음 날, 서하는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보다 식욕도 없었다. 서하야, 괜찮니?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냥 조금 피곤해요. 서하가 대답했다. 서연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네.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집에서 쉬자.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가야 해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도 서하의 상태가 마음에 걸렸다. 서하야, 건강이 더 중요해. 시험은 다음에 또 볼 수 있어.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서하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서연은 딸을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혹시 더 아프면 바로 선생님께 말하고 전화해. 내가 데리러 갈게. 서연이 당부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로 향했다.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준호에게 부탁했다. 오늘 도서관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일찍 퇴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서하가 연락하면 제게 알려주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가 잘 챙길게. 서연이 출근한 후 준호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청소했다. 이런 일상적인 집안일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부유한 삶 속에서 그는 항상 가사 도우미가 이런 일을 대신해 주었다. 오후 2시경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서하의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김준호 씨 되시나요? 서하 어머니께서 비상시 연락처로 남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하가 수업 중에 쓰러졌어요. 지금 보건실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요. 빨리 오실 수 있을까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서하의 학교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바로 학교로 가고 있어. 서하가 쓰러졌대.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일단 내가 가볼게. 넌 행사가 있다며? 내가 서하를 데리고 병원에 가볼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알겠어요. 가능한 빨리 갈게요. 부탁해요, 준호 씨. 준호는 최대한 빠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보건실에서 서하를 발견했을 때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몸은 작고 약해 보였다. 서하야. 준호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저씨, 괜찮아? 어디가 아파? 배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서하의 목소리는 약했다. 보건교사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었다고 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는 서하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서하는 너무 가벼웠다. 마치 깃털처럼 느껴졌다. 괜찮아, 서하야. 이제 병원에 가자. 곧 나아질 거야. 준호가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준호는 택시를 타고 서하를 데리고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은 즉시 서하를 검사실로 데려갔다. 준호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후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서하의 아버지신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하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준호는 놀랐다. 아니요, 식사는 정상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몸에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당분간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서하가 입원해야 한대. 영양실조와 빈혈이래.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서하는 항상 잘 먹었는데. 의사는 몸에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 지금 바로 올 수 있어? 네, 지금 바로 가요.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서하가 있는 병실로 직행했다. 서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서하야. 서연이 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서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여기 있어. 곧 나아질 거야. 준호는 방 한쪽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서하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의사는 서연에게 서하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서하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에 남기로 했다. 준호는 집에 돌아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서연아, 서하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준호가 떠나기 전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말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에 잠겼다. 서하의 병과 자신의 회복.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서연과 서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그는 서하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좋아하는 인형과 책을 가져왔다. 그리고 서연의 방에서는 갈아입을 옷과 세면 도구를 챙겼다. 그때 그의 눈에 서연의 서랍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들어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첫 번째 사진은 임신한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갓 태어난 서하를 안고 있는 서연이었다. 세 번째 사진은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것은 준호와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의 사진이었다. 서연은 이 사진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준호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의미였을까? 준호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서하의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물건들을 내려놓고 담요를 가져와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서하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하야, 빨리 나아야 해. 우리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속삭였다. 그때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서하를 만난 후부터였다. 그리고 이제 서하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준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마치 서하가 그의 병을 대신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추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며칠간 더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서하는 항상 건강했는데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서하를 돌볼 거야. 반드시 나아질 거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통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다. 서하를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건강,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 해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하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녀의 영양실조와 빈혈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서연은 매일 병원에서 밤을 보냈고 준호는 낮에 서하를 돌보며 서연이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어. 내가 서하를 돌볼게. 준호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서하 곁에 있고 싶어요. 서연아, 너도 건강해야 서하를 제대로 돌볼 수 있어. 너무 지쳐 보여.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요. 잠시만 집에 다녀올게요. 서연이 떠난 후 준호는 서하의 침대 옆에 앉았다. 서하는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서하야. 준호는 소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저씨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는 자신의 건강이 날로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의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다. 하지만 서하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 씨,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 목록을 보내줘. 네? 사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 가능한 빨리 보내줘.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서하를 위해 그리고 서연을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돌아왔을 때 준호는 서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하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다. 엄마, 서하가 서연을 보자 밝게 불렀다. 서연은 딸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우리 딸 많이 나아졌네. 응. 준호 아저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잘 쉬었어요? 준호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그날 밤 서하가 잠든 후 준호와 서연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어.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해운대의 아파트, 회사 주식, 차, 모든 것을 팔거나 기부할 거야. 갑자기 왜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서하를 만나고 너를 다시 만난 후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그동안 나는 물질적인 것들을 쫓으며 살았지만 그것들은 내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어.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하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내가 없었던 10년 동안 너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야. 그것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하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남기고 싶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 씨, 우리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끼리 잘 살아왔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확실해요? 당신이 평생 일구어온 것들인데.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 다음 날부터 준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자신의 회사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다. 그가 소유한 고급 외제차 3대와 명품 시계 컬렉션, 미술품들도 모두 팔기로 결정했다. 비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준호의 결정을 존중했다. 회사 동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친구들은 그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확고했다. 일주일 후 서하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오늘은 집에 다녀와도 될 것 같아요. 의사가 서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검사를 위해 오셔야 합니다. 서연은 기뻐하며 준호에게 전화했다. 서하가 오늘 퇴원해도 된대요.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준호는 서하가 퇴원하는 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서하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 원피스를 사왔다. 서하야, 이거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준호가 상자를 건넸다. 서하는 상자를 열고 원피스를 보자 눈을 반짝였다. 우와,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녀는 병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원피스는 그녀에게 딱 맞았고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말 예쁘네.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서하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서하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저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서하가 말했다. 알아. 하지만 아직 너무 약해. 조금만 더 안고 갈게.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서하를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에 눕혔다. 서연은 서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집이 좋아요. 서하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는 서하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래, 집이 최고지. 그날 저녁 서하가 잠든 후 준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내가 서하의 학교에 익명으로 기부를 했어.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그 학교가 많이 낡았더라고. 새 책상과 의자, 컴퓨터, 도서관 책들을 살 수 있는 기금을 마련했어.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얼마나? 많이는 아니야. 그냥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서연은 준호의 눈을 보고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왜 이러는 거예요, 준호 씨? 정말로.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난 10년 동안 내게 그리고 서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무언가 하고 싶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필요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날 준호는 서하가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 집 주변을 살펴보았다. 집은 오래되었고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다. 지붕은 몇 군데 새고 있었고 벽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그날로 집을 수리하기로 결심했다. 서하가 깨어났을 때 준호는 이미 수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 서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집을 좀 고치려고. 지붕이 새고 있거든. 서하는 준호의 옆에 앉았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그 준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네가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날부터 준호는 집 수리에 착수했다. 그는 전문가들을 불러 지붕을 고치고 벽을 새로 페인트 칠하고 낡은 창문을 교체했다. 서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도왔다. 그녀는 페인트 색을 고르고 작은 붓으로 벽을 칠하는 것을 도왔다. 파란색이 좋아요, 하늘 같은 색이요. 서하가 자신의 방색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는 그녀가 고른 색으로 방을 칠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곧 준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필요해, 서연아.
이 집은 서하가 자라는 곳이야.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준호를 지켜보았다. 그의 행동은 진심으로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보상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서하와 서연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 지붕, 새 창문, 새로 칠한 벽, 마치 새 집 같았다. 준호는 서하의 방에 새 책장과 책상도 마련해 주었다. 그는 또한 서하가 좋아하는 책들로 책장을 채웠다. 우와, 이건 제가 항상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 서하가 기뻐하며 외쳤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다행이네.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서하는 책장에서 책을 하나 꺼내 침대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녀를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서하가 잠든 후 준호와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 결과는? 서연은 봉투를 꺼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같이 볼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하가 자신의 딸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서하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다. 아니, 열지 말자. 준호가 결정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서하는 이미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내 딸이든 아니든 난 그 아이를 사랑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정말로 그래. 서연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 그들은 봉투를 그대로 두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 결과는 알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서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건강을 거의 회복했고 의사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다. 오늘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랄 거예요. 제 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거예요. 서하가 신나게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분명 놀랄 거야.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내. 서하는 갑자기 준호에게 다가와 그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준호는 놀라서 굳어버렸다. 서하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서하를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하야. 서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가 아저씨가 내 아빠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물론이지, 서하야.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준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하는 기쁜 듯 뛰어나가며 외쳤다. 야호, 이제 나도 아빠가 있어요. 준호와 서연은 서하가 나간 후 서로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아. 사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요. 그날부터 서하는 준호를 아빠라고 불렀고 준호는 매일 아침 서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그녀를 데리러 갔다. 그는 서하의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 서하는 종종 가족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에는 항상 서연, 준호, 그리고 그녀 자신이 손을 잡고 있었다. 준호는 그 그림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어느 날 서하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아빠의 날 행사가 있어요. 아빠도 와주실 거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서하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하의 기대에 찬 눈을 보자 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서하야. 꼭 갈게. 아빠의 날 행사가 다가오자 준호는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서하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학교에서 질문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서하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볼 때마다 그의 걱정은 조금씩 사라졌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아빠의 날 행사에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달래요. 서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준호가 물었다.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사장님이 아니야. 내 회사 지분을 대부분 팔았거든. 서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왜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더 중요한 일이요? 응, 너랑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거. 서하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아빠는 이제 항상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직 서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서하야, 그건 엄마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는 서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 서하야. 그날 저녁 서하가 잠든 후 준호는 서연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아, 서하가 오늘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 무슨 질문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인지 물어봤어.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와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준호 씨,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알아. 서두르고 싶지 않아. 다만 내가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야. 서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정말요? 응. 회사를 운영하고 돈을 벌고 명품을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어. 하지만 서하의 웃음을 보는 것, 네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줘.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저도 당신이 여기 있어서 행복해요. 서하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야. 서두르지 않을게.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금요일 아빠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 왔다.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하의 학교로 향했다. 그는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고 서하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아빠, 여기에요. 서하가 학교 운동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뛰어왔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서하를 안아들었다. 안녕 서하야, 학교는 어때? 재밌어요. 선생님이 아빠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저기로 가요. 서하는 준호의 손을 잡고 그를 교실로 이끌었다. 교실은 이미 많은 아버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작업복이나 간단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서하 아빠세요? 한 여자 선생님이 준호에게 다가와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영 선생님이에요. 서하의 담임입니다. 서하가 요즘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가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서하가 아버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는 각 아버지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의사, 경찰관, 소방관, 교사. 다양한 직업의 아버지들이 차례로 나와 이야기했다. 마침내 준호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 앞으로 나갔다. 서하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하의 아버지 김준호입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전에는 건설 회사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하실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다른 아이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하 아빠는 우리 학교에 기부도 하셨어요. 서하가 갑자기 외쳤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선생님이 물었다. 서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아빠가 우리 학교에 새 책상이랑 의자,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돈을 기부하셨어요. 제가 들었어요. 준호는 당황했다. 그는 익명으로 기부했고 서하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서하야, 그건 정말인가요? 선생님이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을 뿐이에요. 교실은 갑자기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모두 준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서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준호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서하와 그녀의 친구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서하는 준호에게 뛰어와 그를 꼭 안았다. 아빠 정말 멋졌어요. 모두가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서하야, 기부 이야기는 비밀이었어.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서하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비밀이에요. 준호는 웃으며 서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비밀이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하는 갑자기 질문했다. 아빠,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서하야, 가족은 꼭 같은 집에 살거나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좋겠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 서하야. 집에 도착하자 서하는 서연에게 달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흥분되게 이야기했다. 엄마, 아빠가 오늘 학교에서 정말 멋졌어요. 모두가 아빠를 좋아했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행복과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날 저녁 서하가 잠든 후 준호와 서연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서하가 학교에서 아빠의 날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응,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하지만요. 서하가 내가 학교에 기부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 어떻게 알게 된 걸까?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마 제가 실수로 말했나 봐요. 죄송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놀랐을 뿐이야.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오늘 서하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냐고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사실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준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내가 10년 전에 했던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이제라도 너와 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면 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 씨, 저도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에게 아버지가 생긴 것이 정말 기뻐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서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준호는 서하와 함께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하를 데리고 가까운 해변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다. 서하야, 오늘 해변에 가자. 어때? 준호가 아침 식사 중에 제안했다. 서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정말요? 야호, 해변 좋아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날씨도 좋고. 네오도 같이 가자. 서연아, 준호가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들은 간단한 도시락과 물, 담요를 챙겨 해변으로 향했다. 해변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고 그들은 조용한 구석을 찾아 담요를 펼쳤다. 서하는 신이 나서 바다로 달려갔다. 준호는 그녀를 따라가며 물끝에서 함께 놀았다. 서연은 담요 위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빠, 저 조개 찾았어요. 서하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준호는 서하가 찾은 조개를 살펴보았다. 와, 정말 예쁘다. 좋은 눈썰미를 가졌구나, 서하야. 서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조개와 예쁜 돌을 찾아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담요 위에 모여 서연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다. 김밥, 과일, 샌드위치. 간단하지만 맛있는 식사였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서하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다행이네. 그 준호도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서연아, 내 요리 실력은 여전히 최고야.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식사 후 서하는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녀를 도와 큰 모래성을 만들었다. 서연도 합류하여 작은 조개와 돌로 모래성을 장식했다. 우리 가족의 성기예요. 서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과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겼다. 서하는 하루 종일 놀아서 지쳤는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하를 안아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다. 서연은 문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서연이 준호가 서하의 방에서 나오자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응,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그들은 서로의 지난 10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유했다. 준호 씨, 서하가 아플 때 정말 무서웠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 서하는 건강해졌어. 걱정하지 마. 가끔 서하가 당신의 병을 대신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신이 오고 나서부터 서하가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네. 미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날 밤 준호는 소파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서하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그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다. 그리고 서하가 나아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후였다. 혹시 정말로 서하가 그의 병을 대신 짊어진 것일까?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배우면서 서하도 나아진 것일까? 준호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서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 제발 서하가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밝은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건강해 보였고 활기차게 아침 식사를 했다. 오늘은 뭐 할까요, 아빠? 서하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네가 정해보는 게 어때? 서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학교 앞에 있는 공원에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림, 도구를 챙겨서 가자. 그들은 공원으로 향했다. 서하는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들고 나무 아래 앉았다. 준호도 그녀 옆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빠는 뭘 그리고 있어요? 서하가 물었다. 준호는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서하와 서연 그리고 그 자신이 함께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 가족이네요. 서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준호가 대답했다. 서하도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그림에도 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가족이 되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날 오후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하는 갑자기 준호에게 그림을 건넸다. 아빠, 이거 드릴게요. 준호는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작은 집과 세 사람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이제 여기가 아빠의 집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화살표는 그림 속 세 사람의 가슴을 가리키고 있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하야, 정말 고마워. 서하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아빠는 여기 있는 거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나는 여기 있어. 너희와 함께. 태풍이 부산을 강타한 지 2달이 지났다. 준호가 서연과 서하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준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팔았고 그 돈으로 서연의 집을 완전히 개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집에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했고 지붕을 새로 올리고 벽을 새로 세웠다. 집은 이제 완전히 새 집처럼 변했다. 오늘 페인트 칠이 끝나면 이제 모든 공사가 완료돼 준호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정말 놀라워요. 이 집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서하가 좋아할까? 당연하죠. 특히 자기 방이 가장 마음에 들 거예요. 서하의 방은 특별히 신경 써서 꾸몄다. 하늘색 벽에 별 모양 전등을 달고 새 책장과 침대, 공부 책상을 놓았다. 준호는 서하가 좋아하는 책들로 책장을 가득 채웠고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액자에 넣어 걸었다. 서하야, 이제 눈 떠도 돼. 준호가 말했다. 서하는 눈을 감고 준호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새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방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 이게 정말 제 방이에요. 서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내 방이야. 마음에 들어? 준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제가 꿈꾸던 방이에요. 서하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사의 책장, 새 침대, 공부 책상, 그리고 창문 아래에는 작은 독서 공간까지. 서하는 흥분된 표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건 뭐예요? 서하가 침대 옆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열어봐, 준호가 말했다. 서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일기장과 예쁜 펜이 들어있었다. 네가 이제 일기를 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준호가 설명했다. 서하는 기쁜 표정으로 일기장을 들어 올렸다. 고마워요, 아빠. 매일 일기 쓸게요. 준호와 서연은 미소를 교환했다. 서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도 기뻤다. 그날 저녁, 서하가 잠든 후 준호와 서연은 새로 만든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가을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준호 씨,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후회 없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준호는 미소 지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전의 삶은 그저 껍데기였어.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이 돌아와서 기뻐요.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별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준호 씨. 당신은 서하의 아버지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니, 내 말은 우리 둘이, 너와 나.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서연아, 내가 10년 전에 저지른 실수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라. 너와 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남편이 되고 싶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 씨, 서두르지 않을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다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 서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 씨, 저도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야. 시간은 충분해.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정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새 울타리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했다. 서하는 그를 돕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아빠, 저도 도울래요, 서하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마워, 서하야. 이 작은 삽으로 저기 구멍을 파볼래? 서하는 기쁜 표정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열심히 구멍을 파고 준호는 울타리 기둥을 세웠다. 아빠, 이 정원에 꽃도 심을 수 있어요? 서하가 물었다. 물론이지. 어떤 꽃을 심고 싶어? 해바라기요.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해 자라잖아요. 밝고 예뻐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해바라기를 심자. 그들은 함께 정원을 정리하고 새 울타리를 세우고 해바라기 씨를 심었다. 서연도 나와서 그들을 도왔다. 그녀는 정원 한쪽에 작은 채소밭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겠네요.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서하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해바라기가 얼마나 빨리 자랄까요? 서하가 물었다. 보통 몇 주 정도 지나면 싹이 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여름이 되면 크게 자라서 꽃을 피울 거야. 준호가 설명했다. 와, 기대돼요. 서연은 서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해, 서하야. 모든 좋은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거든. 준호는 서연의 말에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서연도 그의 시선을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서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그는 작은 자전거를 사왔고 서하는 신이 나서 받아들였다. 아빠, 정말 제가 탈 수 있을까요? 서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금방 배울 거야. 내가 계속 옆에서 도와줄게. 그들은 집 근처 공원으로 갔다. 준호는 서하의 자전거를 붙잡고 그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서하는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려고 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페달을 밟아. 준호가 격려했다. 서하는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놓았고 서하는 혼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아빠, 보세요. 제가 타고 있어요. 보트. 서하가 기쁜 표정으로 외쳤다. 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잘했어, 서하야. 정말 잘하고 있어. 서하는 몇 바퀴를 더 돌다가 마침내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은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준호는 서하를 안아들었다. 그래,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서하야.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물었다. 엄마, 제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어요. 서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네. 준호는 서연에게 윙크했다. 내 딸은 정말 재능이 많아. 금방 배웠어.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서하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이야기로 식탁을 가득 채웠다. 준호와 서연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교환했다. 식사 후 서하는 새 일기장에 그날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준호와 서연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준호 씨, 생각해봤어요.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저, 그리고 서하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돌아온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고 당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서하와 저를 위해 한 모든 일들,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너와 서하를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알아요. 이제 믿어요.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했다. 서하는 새 해바라기 무늬 원피스를 입었고 준호는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다. 서연은 가볍게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모두 준비됐어? 준호가 물었다. 서연과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다양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고기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우리 뭐부터 살까? 준호가 물었다. 채소부터요.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만들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다. 서하는 파란색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서연이 고른 채소를 담았다. 참아, 이 배추 좋아 보이네요.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신선해 보여. 그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돌아다녔다. 서하는 가끔 멈춰 서서 과일을 구경하거나 작은 장난감 가게를 들여다보았다. 준호는 그녀에게 작은 인형을 사주었고 서하는 기뻐하며 그것을 안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따뜻한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정말 재미있어요. 서하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다행이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어려 있었다. 식사 후 그들은 다시 시장을 돌아다녔다. 준호는 서하가 몇 걸음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파란색 천 가방을 들고 노란색 해바라기 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서연은 준호 옆에서 걸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준호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햇살이 내리쬐는 시장, 해바라기 원피스를 입은 서하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서연. 이것이 그가 항상 꿈꿔왔던 행복이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응, 그냥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서연도 미소 지었다. 저도요, 가스. 그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돌아다녔다. 준호는 몇 걸음 뒤에서 서하와 서연이 함께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는 생각했다. 거대한 건물이나 비싼 차, 명품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아빠, 빨리 와요. 서하가 그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하의 한 손을 잡고 서연의 다른 한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웃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준호는 채소를 씻고 자르는 것을 도왔고 서하는 테이블을 차렸다. 서연은 소태찌개를 끓였고 그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서하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엄마의 요리는 항상 최고야.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과찬이세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하는 시장에서 본 것들에 대해 신나게 얘기했고 준호와 서연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 서하는 잠자리에 들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서연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우리 딸, 서연이 말했다. 네, 엄마, 아빠도 잘 자요. 서하가 대답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잘 자, 서하야, 사랑해. 서하가 잠든 후 준호와 서연은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준호 씨,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너무 행복해서 가끔은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어.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별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아, 고마워.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고마워요. 돌아와 주셔서.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준호는 생각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이라는 진정한 부를 얻게 된 것이다. 태풍이 그를 서연과 서해에 데려왔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았다.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거대한 해운대 아파트나 호화로운 사무실이 아니라 이 작은 집, 서연과 서하의 곁이었다. 아빠, 엄마, 별똥별이에요. 서하가 갑자기 현관에 나타나 외쳤다. 준호와 서연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서하는 잠옷 차림으로 그들에게 달려왔다. 서하야, 아직 안 잤구나. 서연이 물었다. 창문으로 별똥별이 보여서 알려주러 왔어요. 서하가 하늘을 가리켰다. 그들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고 마침 그 순간 별똥별이 지나갔다. 소원을 빌어요. 서하가 말했다. 그들은 모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준호는 이미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서연과 서하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뭘 빌었어요? 서하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비밀이야.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서하는 입을 삐죽거렸다. 아빠도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해요.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하도 곧 함께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서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하는 것.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서하야, 이제 정말 잘 시간이야. 서연이 말했다.
그들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잠시 뒤를 돌아 밤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 모든 것, 이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제 그의 집, 그의 자리, 그의 행복은 이곳에 있었다.